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독교 상담과 영성, 애착 이론과 영성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착 이론은 존 볼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1907년도 출생해서 1990년에 볼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에 출생을 하였고요. 산토르 페렌치는 1873년, 멜라니 클라인은 1882년,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는 1896년,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도널드 위니캇은 1902년, 볼비는 1907년, 하인츠 코엇은 1913년, 그리고 오토 컴버그는 1928년도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 한양대학교 정신신경과에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늦게 소개가 됐죠. 그 이후에 강연이나 세미나 또 연구 잡지에 이 애착이론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분석학에서 이 애착이론이 홀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밀한 의미에서 이제 분석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그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유아 엄마 사이에 일어나는 그 관계들을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연애관계, 부부나 또 종교나 사회나 이 모든 관계들을 애착의 관점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볼비는 1907년도에 영국에서 외과의사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그의 부친은 그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습니다. 영국 중상위 계층의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라게 되었고요. 초기 유아기 때 유모와 밀접한 애착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4살 때 유모와의 분리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모와 분리되는 경험이 마치 엄마를 잃는 것과 같은 슬픈 경험이었다. 그렇게 볼비는 자신의 삶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7살 때 기숙학교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해 8살 때 볼비의 모친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볼비의 초기 분리 경험들이 고통을 겪는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국 런던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과 함께 그 발달 심리학, 그래서 소아 정신의학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개인의 발달에서 초기 대상과의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대상관계 이론을 수용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외부의 실제적 경험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대상관계 이론도 외부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적 표상을 더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대상 표상, 자기 표상 이런 내적으로 내면화되고 동일시된 그 표상과
그 표상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정서를 살펴보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었다면, 이 보울비의 애착 이론은 외부의 실제적 대상과의 실제 경험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애착과 분리와 상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보울비가 부적응 아동들을 위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죠. 자,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보울비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아이, 또 다른 아이를 만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아동 연구에 대한 생각을 굳힙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엄마와의 관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외부 대상, 그 중에서도 엄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병리적 문제를 갖고 있음을 보울비는 발견하게 됩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영국 정신분석협회에서 분석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근무 장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당시 보울비가 근무했던 병원에는 세 파가 3분이 되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하나의 분파는 안나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파였고요. 그 다음에 멜라인 클라인, 중도파, 이렇게 3분되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죠. 자, 이 병원에서 보울비는 44명의 일탈 청소년들을 연구하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불안, 도둑질, 가출한 아이들을 관찰해 본 결과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 어머니와 분리의 경험, 박탈의 경험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최초 관계의 갑작스러운 분리이죠. 이런 분리와 박탈의 경험이 엄청난 정신병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울비는 발견합니다. 초기 유아가 양육자와의 관계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분리라든가 박탈, 결핍과 같은 손상이 있을 경우에 정신병리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견해를 수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의 그 우울증으로 인한 분리, 존재하지만 아이에게는 의미가 없는 엄마죠. 반응하지 않은, 상호작용하지 않는 엄마.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인한 분리 경험을 한 아이들, 또는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로 인한 분리 경험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훔치는 거, 또 때로는 일탈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은 위니캇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결핍된 사랑을 훔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울비가 전쟁 때 아동 정신과 의사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타비스토 클리닉, 그 융 분석으로 유명한 병원인데, 그 타비스토 클리닉의 아동부서 담당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는 WHO로부터 그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연구를 하죠. 모성적 돌봄과 정신건강이라는 책을 1951년 그 이듬해 펴내게 되고요. 이거는 모성적 박탈 가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후에 콘라트 로렌츠의 각인 이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오리가 그 출생하고 나서 이렇게 부화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보는 최초의 대상이 그
엄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하죠. 각인된다 그러죠. 그 로렌츠의 각인 이론, 그리고 동물 생태학의 그 할로우 원숭이 실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애착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동물 행동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양육자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관점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양육자와의 가까운 거리, 이것을 근접성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그 양육자, 안전을 보호해주고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양육자와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육자의 보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이 인간에게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본 것이죠. 1958년도에는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행동과학센터에서 The Nature of Child Tied to His Mother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1959년도에는 Separation Anxiety, 1960년도에는 Grief and Mourning in Early Infancy and Childhood라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후 보울비의 애착 이론은 그 유명한 메리 에인스워드라는 캐나다 여성에 의해서 미국에서 보다 실험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안정 애착이나 불안정 애착, 그 불안정 애착에서 뭐 회피 불안정 애착, 또 뭐 양가성 불안정 애착이나 이런 이론들이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대학을 중심으로 에인스워드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후 이 이론은 각 방면으로 더욱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정애착은 엄마의 반응에 아기는 신뢰를 보냅니다.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신뢰하게 되죠. 이 신뢰한 아기는 주위를 자유롭게 탐색을 합니다. 이게 안정애착의 특징이고요. 이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안정애착이 있는데, 불안애착을 먼저 보면 엄마의 반응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탐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 치마 꼬리만 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을 계속 표출을 합니다. 이건 불안애착이죠. 불안정애착이라고 합니다. 회피성 애착이 있고요. 양가성 애착, 와해형 애착, 뭐 이런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은 약간 책마다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상적인 어린 아이가 3달 동안 입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 아이가 엄마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말을 더듬지 않았는데 돌아오고 나서 말을 더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으로 다시 보내서 진찰하게 되는데 진단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병원에 와서 엄마와 3개월 정도 떨어진 것이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울비 당시에 영국 병원 수학과는 그 아이들이 입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수학과에는 엄마나 보호자가 입원한 아이와 함께 그 병실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영국은 보호자나 엄마가 함께 병원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이만 입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반항하게 되는데 이런 반항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마와 임의적으로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리죠. 당시의 아동병원은 아이들 혼자 입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사용했던 이불이나 장난감, 그런 애착 대상 등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42명의 아이들을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정상적이고 좋은 가정의 아이들을 촬영을 하죠. 그런데 그 촬영한 필름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촬영한 필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살 된 아기가 병원에 가다라는 영화입니다. 엄마와 떨어진 어린아이가 겪는 극심한 고통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인공적인 빛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나 아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는 거죠. 전혀 빛을 사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찍은 영화 카메라 촬영이었습니다. 눈물 없이 보기 힘들 정도의 장면들이 거기에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병원 방문 규칙을 자유화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이만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보호자, 때로는 아이가 애착했던 이불이나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입원할 수 있도록 그 방문 규칙이 자유화되도록 바뀌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병원에 올 때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떨어져야 된다.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집과 이불과 그리고 장난감과 가족들과 떨어져야 된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42명 모두 아이들이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치마를 붙잡습니다. 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서서히 병원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붙잡고 놓치지 않죠. 엄마가 집으로 갈 때 모두 다 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가고 나서도 끝까지 우는 아이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이제 엄마가 가고 나서 한동안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서서히 병원을 탐색하는 아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엄마가 면회 시간에 면회로 옵니다. 엄마가 왔을 때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웁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얼마쯤 울다가 엄마의 무릎 위에서 놉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져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엄마가 왔을 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다시 엄마가 갑니다. 첫 번째는 익숙해지면서 인사하는 아이. 아, 엄마가 이제 갔다가 내일 이 시간대면 다시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아이는 어느 정도 적응한 아이죠. 근데 두 번째는요,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모르는 아이가 있는 거죠. 엄마의 부재에 대한 불안, 그 울음을 터뜨립니다. 분리에 대해서,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근데 세 번째 불의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갈 때 엄마를 외면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가는 것을 애해서 외면하는 아이. 자, 그런데 일이 있어서 엄마가 하루 이틀 후에 온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아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엄마를 외면하고 얼굴을 돌립니다. 거절하는 아이입니다. 토라지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엄마가 오지 않았을 때 아이 마음속에 어떤 역동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어떤 부류의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고 엄마를 거절하고 밀어내는 그런 아이의 반응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엄마와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엄마와 유아와의 관계가 인간의 정신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위니캇도 그렇고요. 하인츠 코엇의 자기심리학도 그렇고요. 존 볼비 애착이론에서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위니캇과는 무엇이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서 볼비는 애착 대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애착 대상, 애착 행동, 애착 시스템, 애착 관계. 여기에서 위니캇과 차이를 보입니다. 위니캇은 유아 어머니의 관계성의 모체를 보았죠. 그러나 볼비는 이 애착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위니캇은 주로 엄마와 유아와의 관계를 말하지만, 볼비의 애착 관계는 원초적으로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이지만, 더 확장해서 보면 꼭 엄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애착 장소, 또 애착 물건, 또 때로는 애착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애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볼비는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니캇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말할 때 어떤 행동적인 면은 없었습니다. 물론 홀딩, 안아주기나 핸들링, 몸 다루기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이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제공하는 모성적 돌봄의 측면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독특한 행동을 위니캇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볼비는 독특한 행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착 행동이 있다. 그런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위니캇보다 훨씬 더 큰 시스템과 확장될 수 있는 개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니캇이 말한 중간 대상이 애착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중간 현상이 애착 관계 현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 확대해서 보면 사회에서나 또 사람들이 만나는 인간관계, 이데올로기, 집단심리학, 종교심리학, 또 연애, 결혼, 심지어 삶과 죽음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또 이렇게 연애 문제 등등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대상은 애착 대상이고 중간 현상은 애착 관계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볼비가 애착 이론을 발견할 때 어디로부터 최대의 지원을 받았을까? 동물 행태학 분야입니다. 동물 행태학을 통해서 애착 이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동물 행태학이나 행동 동물학이나 심지어는 동물원 사육사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애착 이론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라든가 또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애착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 행태학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제까지 프로이드의 고전적 정신분석은 본능의 만족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식욕의 만족이죠. 그러면 식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시 얘기하면 먹이를 제공해주는 엄마를 따라다녀야 되죠. 그런데 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인가? 로렌츠의 실험을 보면, 각인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인가? 본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요. 먹는 것과 관계가 없다. 원숭이 실험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철사 원숭이 엄마가 있고 천 원숭이 엄마가 있는데 먹이를 주는 것은 이 철사 원숭이 엄마예요. 근데 새끼 원숭이가 음식을 먹을 때는 철사 원숭이 엄마에게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서 어디가 있느냐 하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원숭이 어미에게 가느라는 거죠. 그 먹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 행태학을 통해서 이 보울비는 애착 이론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로렌츠,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이며 노벨 수상자인 로렌츠 각인 이론, 또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 또 스피츠의 하스피텔리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터치의 중요성, 다시 얘기하면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린아이는 음식으로 크는 것이 아니다. 키워주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양육자, 엄마의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프로이트와는 정반대 이론입니다. 이제 이후에 메리 에인스워드의 그 Strange Situation Response 실험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애착 이론에서 메리 에인스워드를 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죠. 나중에 메리 메인이라는 학자의 이론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애착 이론을 더욱더 확장해서 견고하게 세워나간 두 학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저녁에 보울비의 그 책을 약간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애착 이론에 나오는 애착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이 상담에서 실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치료자, 상담자, 우리 기독교 상담자들이 어떻게 이 애착 이론을 실제 상담 현장과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